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박종환 스팟에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저희 방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참 많은데 다른 분들께도 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조금 참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싶으셨는데 참고 계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뭐 앞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도 보여드렸고 했지만은 이제 4.7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곧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니, 주말에 부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 강서구에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부산 강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아마 낙선하셨던 특히 그 시장 광장에서의 명연설이 네. 저희들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그런 현장이었죠. 음. 그리고 현재 강서의 그 최지은 원외위원장이시죠. 네. 여성으로서 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달려갔고요. 네. 사실 김영춘 후보는 제2의 노무현이다 할 음. 정도로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네. 노무현 대통령을 딱 닮아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그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저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부산으로 좀 향했으면 좋겠다. 물론 서울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부산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예. 광주 광상갑 의원이시지만 부산에 가서 뭐 지지도 하시고 표심을 자극하는 그 호소도 하셨는데 참 이 4.7 재보궐선거 민주당에는 참 어려운 선거다라고 뭐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 나왔고 예. 지금도 여론조사 뭐 추이를 쭉 보자면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론조사의 결과치만 보더라도 그렇긴 한데 네. 실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저희 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이 그만두게 되고 네. 그리고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네.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곧 서울과 부산에 발전과 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에 또 우리 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네. 결국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서울과 부산의 발전과 연결돼 있다라는 점을 유권자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재보궐선거가 사실 투표율이 뭐 이 지방선거나 총선 때보다는 좀 낮은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조직의 힘 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많이 나오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분들. 보궐선거는 예, 투표율이 좀 저조한 편인데 편이죠. 예. 특히나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결국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모든 분들이 벚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실 테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드시고. 예. 서울과 부산을 어떤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보궐선거는 늘 그래왔듯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2일, 3일 날 치러지는 사전선거 때 네.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의 선거는 우리가 자신 있게 치를 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오세훈 후보가 네. 뭐 이른바 처가 부인이 공동상속받은 그 장인의 땅 내곡동 땅 측량할 때 현장에 있었다라는 증언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좀 셀프 어떻게 보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으로 네. 흠결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음, 저는 이제 보수 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언론이 네. 왜 이러한 부도덕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지 아,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당연히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정직함과 네. 신뢰가 첫 번째 뭐 품성이라고 보는데 음, 오세훈 후보는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 박영선 후보 네. 그리고 또 김영춘 후보는 평생을 민주주의와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언론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야의 공방으로만 보도가 되고 예, 뭐 정확히 이걸 집중 보도를 해서 검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양쪽의 주장만 똑같이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좀 보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언론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수 언론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평하게 언론에 노출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 박형준 후보 경우는 뭐 아이들도 따라 부를 정도로 뭐 까도 끝이 없는 그런 썩은 양파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지 참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뭐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선거 이제 뭐 한 9일 정도 이렇게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황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 이 얘기를 또 잠깐 해보고 싶어요. 미얀마 얘기를 좀 하고 예. 지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 군부 쿠데타 이후에 뭐 3,400명이 사망했고 예. 너무나 끔찍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요. 특히 그렇습니다. 80년 광주를 떠올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더 깊은 생각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얀마. 예, 제가 최근에 광주에서 미얀마 사태에 관련된 사진전에 참관하면서 예. 미얀마 출신의 대학생 또 활동가를 만나면서 참 가슴에서 울컥하는 눈물이 나와서 말을 잇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건 아마 제가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의 그 참혹했던 현장의 눈물과 아스팔트의 그 피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얀마의 현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80년대에는 뭐 당시 80년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군부 독재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그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5.18의 당시 현장을 글로 네. 서술한 그런 글들 우리가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이 찌라시를 시민들에게 또 주택가에 이렇게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정말 엄혹했었죠. 어묵했었죠. 또 그 시대에 정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때 한 2천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학살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심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그 유학생들의 눈빛에서 그 절실함, 자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네. 좀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미얀마 사태 이게 21세기 2021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겨지가 않을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광주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저희 특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에 대해서 또 너무나 가슴 아픈 또 연민의 그런 마음도 있고 하고 있는데 미얀마 사태를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올라서 더 가슴이 아파하고 또 연대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뭐 지켜보시겠네요, 의원님은. 네.
누구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그런 뜨거운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좀 내밀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현재 미얀마가 인터넷도 차단이 되고 여러 가지 현금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이 돼서 미얀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특히 미얀마보다도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활동가 또 유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현금을 뭐 보내주지 못하니까 네. 모국에서 그렇죠. 국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사실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 의원께서 제안해 주셔서 우리 국내에 미얀마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네. 특히 모금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까지 하는데 이게 글쎄요. 저희가 80년 광주에서 좀 보면 그때 뭐 외신들의 적극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물론 국내에서는 정말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물론 인터넷이 차단되고 있다고 하지만 외신 보도나 예. 이런 걸 통해서 그 80년 광주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상황이 괜찮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려면 국제사회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의 어떤 글로벌한 시장을 넓히는 문제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어떤 평준화라고 할까? 네. 결국은 세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고립되어 있었을 때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계시죠. 특히 택시 운전사로 알려져 있는 우리 김수복 씨하고 그 푸른 눈의 기자.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제적인 어떤 여론도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군부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당시에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은 미얀마는 아마도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세계 안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예. 미얀마를 향한 그 뜨거운 연대의 손길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 국회에서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요. 네. 또 우리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 또 광주의 5월과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활동 저희가 미얀마 관련돼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4.7 재보궐선거도 우리가 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니까요. 우리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결과가 나올지 네. 지켜보도록 하고 미얀마에 연대하는 마음도 계속 가지면서 저희가 오늘 또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 소확행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름 잘 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서 이게 소소한 게 아닌데 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확실하게. 소소한 네. 건 아닌데 절대 소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소소하지 않은 확실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정치 본연의 임무 또 책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특위가 있고 또 을지로위원회도 오랫동안 지금 네. 민주당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소확행 특위와 을지로위원회에서 통신비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네. 이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아. 많이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심과 민생과 연관돼 있는 예, 통신비는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통신비가 우리 가계 지출에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뭐 TV 같은 것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고 예. 여러 가지로 내야 되는 그런 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통신비 같은 요금 감면을 뭐 자동화시키는 예. 자동화하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법안인가요? 소확행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을 소위 생활 정치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게 곧 민생 아니겠습니까? 음, 민생을 잘 살피는 것이 정치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늘 좀 제기됐었던 우체부 특히 택배 종사자들이 무거운 택배 물건들을 들고 하면서 과로에 좀 시달려 오지. 그럼 여기 미끄럽고 않았습니까? 예, 참 그래서 이 잡을 수도 박스에 이 손잡이가 없어서 네, 이걸 들어올리는데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맞아요. 이 택배 상자에 구멍을 내드렸습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소소하지만 예, 확실한 행복.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제 소관이었고 거의 혼자 일을 다 하시네요. 통신비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신비, 예, 전기료, 네, 또 TV 수신료, 예, 또 가스 요금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 당사자들께서 네, 어떻게 보면 삶에 심한 과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새벽차를 타고 출근을 하시고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네, 본인이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거나 알고는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네, 신청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통신비의 경우는 한 870만 정도의 대상자가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한 36%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신청하면은 이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꼭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해드릴 수 있도록 내용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인데요. 결국은 행안부에서 이 통신사에 네,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안을 좀 손질을 해서 직접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통신사에 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너무나 아깝네요. 그동안 그럼요. 몰라서 못 제 받으시.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감면을 못 해드렸던 것들도 소급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제 정말 소망입니다. 네 좋을 텐데 물론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라도 이걸 좀 바로 잡아서요. 우리 대상자분들이 통신비 같은 이런 것들 예. 대상은 되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그럼요. 되면 개인정보 이용이 된다면 그게 어느 너무 정도냐면요. 좋겠네요. 네. 이걸 자동 감면을 실제로 하게 됐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평균 한 16억 정도가 되고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가 16억. 예.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한 2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엄청난 복지 혜택을 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해서 안 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 신청하지 못해서 예. 못 받는 경우로 이제 없게 하겠다. 아.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참 귀에 잘 들어와요. 통감자 오법이라고 해서 예. 감자 생각도 나고
이런데 이게 뭐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 TV 수신료 이런 감면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봐왔고 이 통감자 이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 이런 것도 가지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확행위원회가 뭐 거대 담론들, 뭐 거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까 택배 손잡이 말씀도 하셨지만 구멍 뚫는 거 말씀하셨지만 이런 통신 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법안 발의를 통해서 자동으로 감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언제 통과가 시범 될지. 서비스로 네. 정부와 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법안과 상관없이 이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잘 알리고 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도록 광산구하고 광산구. 은평구 네. 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예, 예. 특히 광산구의 경우는 감면 혜택 대상자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분에게 그걸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광산구에서는 네. 광산구청 김삼호 구청장님 네. 일 잘한다고 지금 소문이 엄청 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거들어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지역구가 광산구입니다. 광산구죠. 네. 아 이렇게 또 깔때기를 한번 떼주셨는데 그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그럼요.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 통과되기 전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 예.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재밌는 좀 박수 것은요. 받아야, 박수 받아야 돼요. 광산구의 네. 경우에는 우리 김삼호 청장님께서 아마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그 감면 혜택 받아야 될 분한테 아. 각 동별로 네. 주민센터에서 이제 동장님들께서 직접 그 당사자들에게 다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참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네. 아니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각 할 수 구청마다. 있죠. 그래서 현재는 예. 이 시범 사업에 11개 자치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 자치단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럼 이 법안은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잘 될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그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해 주시리라 믿지만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일이라서 법안 그렇죠. 자체가요. 또 예. 법안 소위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되고 음. 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뭐 4월 중에 통과를 법안 소위라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일정하게 뭐 물리적인 시간은 지나가겠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안 그래도 좀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이게 야당에서는 반대 안 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요.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뭐 추경안 처리 때도 보니까 일자리 예산 깎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여당과 야당의 민생을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저도 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이 혹시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측면들이 가끔 발견될 때는 마음이 아프고요. 네. 특히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보면 초선 의원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지금의 사명이 결국은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아마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새로운 국회의원들께서는 뭐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야가 이런 민생에 있어서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통감자 5법 이것도 좀 빨리 통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우리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는 양극화 문제를 손에 꼽고 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K 방역을 통해서 경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 결과물인 경제 회복의 과실도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결국 K 양극화라는 어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들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런 손길의 그 마음 속에 이런 양극화 극복의 해안을 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특히 네. 통신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휴대폰과 통신은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네. 이것을 국가가 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는 청년들이 통신비에. 통신비 부담까지 안고 있어서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 특히 아마도 이제 제가 결과를 좀 보고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이 통신비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겠다. 이 부분도 소확행 과제로 좀 다룰 생각입니다. 청년들의 통신비를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죠. 그런 방안 소확행에서 다루겠다. 이 소확행위원회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나요? 뭐 정기적인 회의가 정해져 있나요? 이제 보좌관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 거고요. 보좌관들이 고생하시네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네, 보좌관들이 바쁘죠.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한번 정도는 네, 만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논의 자세히 하게 되니까 보좌관들이 바쁘고 국회의원들도 신경 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소확행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민생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청년들 통신비 감면 그렇죠. 이게 제일 과제다라고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따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통신사들이 싫어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통신비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통신사가 새로운 프레임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동안은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통신비를 부담을 시켜왔다면 이제는 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통신비를 통신사의 통신비를 좀 부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예컨대 저희들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통신사나 플랫폼 플랫폼이 이익을 기업.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내야죠. 저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그게 청년들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플랫폼과 통신사 이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인데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게 꼭 통신비 깎아주면은 통신사가 싫어하고 손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통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뭐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이익은 누가 보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통신사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는데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이 통신사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의 관계,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책임져야 그래,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통감자 5법 언제 통과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에게 통신비 이 문제,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네. 이런 실질적인 방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안 나오면 꼭 저희 박종현 스파 나와주시면 잘 고맙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 의사시니까 저는 이거 나오시면 이것 좀 여쭈고 싶었어요. 네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고 화이자로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도 나와서 이게 뭐 예. 수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 영상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 의료 지식이 없거나 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것만 보면 영상만 보면 예, 악의적으로 네. 그 상황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한두 사람 네.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네. 공개해서 유포하거나 아. 특히 정치인들이 네. 또 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이것을 공론의 장에 마치 진실일 것처럼 호도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질이 의심스럽다. 자질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아마도 예방 접종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방 접종 네.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백신 접종을 하시거나 네. 간호사가 백신 접종하게 되는데 이 백신이 요즘은 프리필드라고 그래서 그 주사기에 이미 충진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에는 병으로 나온. 한 바이알에서 이렇게 네. 조금씩 나눠서 네. 1인분을 빼서 주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세균 감염의 우려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뚫리니까. 그것을 사람 몸에다 꽂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당해 보시는 분은 엄청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그렇게 네. 접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럼 간호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사 바늘을 새 바늘로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놔뒀다가 교체한 게 아니라 뒤에 잘 소독된 곳에 있는 그 새 바늘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번거롭지만 예. 그걸 교체해서 다시 놔드린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동네 의원에서 다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호도하신 분들은 네. 아마도 그런 백신 접종에 본인의 기억이 없으시거나 뭐 그렇게 제가 좋게 봐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백신 접종을 하는데 잘 소독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네. 뭘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하신 네.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안 좋다 이런 인식을 깔고 그러니까 그렇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정말 우리가 맞으면 안 되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물어보는 것도 좀 백신의 그렇네요. 예. 장점은 네. 그 효과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잘 밝혀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과 똑같이 상온 보관을 했을 상온이라고 한 4도 정도 네. 우리 일반 냉장고 있죠. 네네.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백신의 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화이자의 경우에는 극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 뭐 소위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례들이었죠. 사실 뭐 혈전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도 네. 일상적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혈전 발생을 앞두신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백신. 본인이 이제 혈전이 발생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 모르겠죠.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음. 호도하는 태도로 보도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많이 자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백신을 화이자로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라고 제기하신 분은 그 부분까지 지금 포함해서 문제 제기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 그렇죠. 그런 예. 인식에 깔려 있는 그런 그렇죠. 주장이겠죠. 전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은경 청장 얘기하는 것도 봐도 아니 우리 질병청 직원들도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 국민이 네,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좀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11월 집단 그렇습니다. 면역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아무리 빠른 게 중요하다고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이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백신 접종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그런 얘긴데 또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이런 것들 허위 정보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요즘 뭐 네. 새로운 가짜 정보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무슨 마이크로 칩을 심는다라는 말이 백신 나올 넣으면서? 정도로 예, 말도 안 되는 정보에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해역되지 마시고 우리 이용빈 의원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 백신 얘기도 좀 저희가 종종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선거 얘기부터 정말 알차게 여러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가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네. 걱정되시고 하실 텐데 그렇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거 앞두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가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고요. 코로나19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전쟁을 힘차게 잘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죠. 경제 회복도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선두에 설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 전환이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서울과 부산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해오셨던 우리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가 저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마지막까지 힘을 좀 써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큰 토대가 될 겁니다. 보궐선거는 투표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승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 꼭 돌려주시고요. 네. 자, 이게 누가 정말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 그 싸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지자들의 결집도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 부분 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서울과 부산 이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이용빈 의원의 앞으로 의정 활동 저희가 또 지켜보겠고 이 통감자 5법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새로운 소확행의 앞으로의 과제야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집요하게 좀 모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오마이뉴스가 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네. 진짜를 찾아주셨잖아요. 진짜를 찾아야죠. 예, 진짜를 찾아서 네. 거기서 또 소확행 잘 실천하는 모습 네.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확행의 활동 저희가 지켜보겠고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음에 모셔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